여러분, 혹시 10년 전에는 영화나 드라마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아마 많은 게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 넷플릭스입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우리의 시청 습관을, 아니, 우리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넷플릭스를 침대에서 보고 있다. 와, 이거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넷플릭스는 이제 그냥 영화 보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이 한 문장이 넷플릭스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넷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당했다는 신조어까지 생겼겠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존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형상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넷플릭스가 DVD 대여 시작을 초토화시킨 그 파괴적인 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파괴적 혁신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모든 걸 바꾼 아이디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엔터테인먼트를 바꾼 아이디어, 연체료에서 거실까지입니다. 넷플릭스는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소유 경제 시대에 살았잖아요. DVD나 CD를 직접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죠. 처음 살 때 돈도 꽤 들었고, 진짜 지긋지긋했죠, 그 연체료라는 거. 근데 넷플릭스가 우리를 구독 경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냥 저렴한 월 이용료만 내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소유하는 것보다 접근하고 경험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 변화의 속도를 더 붙였을까요? 그들의 진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스트리밍으로의 전환, 물리적 디스크를 뒤로하고입니다. 넷플릭스가 진화하는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1997년, 연체료 없는 DVD 우편 대여 서비스, 이걸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2007년, 진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 바로 이 순간이 물리적 미디어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0년에는 캐나다로 뻗어나가면서 글로벌 기업이 됐고, 불과 3년 뒤인 2013년에는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로 변신합니다. 그 혁신의 속도가 정말 숨막힐 정도였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대체 뭘까요? 넷플릭스만의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넷플릭스의 비밀병기 오리지널과 알고리즘에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그 유명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딱 켜는 순간 화면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일단 1단계, 여러분이 뭘 봤는지 싹 분석합니다. 2단계, 그걸 바탕으로 각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순위를 쫙 매기고요. 3단계, 심지어는 그 카테고리 줄의 순서까지 여러분 취향에 맞게 바꿔버립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4단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추천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이건 마법이 아니라 여러분을 계속 붙잡아두는 무서운 데이터 과학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이 배짱두둑한 투자였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억 2천만 달러. 이게 뭐냐면요, 하우스 오브 카드 딱 한 시즌 제작비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엄청난 도박이었죠. 근데 이 도박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넷플릭스는 단순한 유통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넷플릭스만의 이 독특한 기업 문화 덕분입니다. 넷플릭스 컬처덱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프로스포츠 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친목 동아리가 아니라 최고의 선수들만 모아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성과 중심의 문화가 저런 과감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 진짜 원동력이었던 거죠. 자, 이제 넷플릭스가 미국을 넘어서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번째 이야기, 세계를 점령하다, 한 번에 한 나라씩입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확장은요,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3단계 전략이 있었습니다. 1단계,
일단 캐나다처럼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좀 쉬운 시장부터 시작합니다. 2단계, 그 다음엔 돈이나 인터넷 보급률 같은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잠재력 있는 시장을 콕 집어 공략하고요. 마지막 3단계, 그렇게 쌓인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로 무섭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죠. 이 표를 보면 넷플릭스가 얼마나 영리하게 또 유연하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거의 미국이랑 비슷하니까 쉽게 성공했죠. 근데 브라질에 갔더니 인터넷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랑 손을 잡았고요. 일본에서는 현지 애니메이션의 힘을 너무 얕봤다가 초반에 고생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 처음엔 반응이 별로였는데 여기는 한국 콘텐츠에 직접 투자해야겠다고 전략을 바꾸면서 가입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게 바로 넷플릭스의 무서운 적응력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자는 없는 법이죠. 넷플릭스가 시장을 집어삼키자 잠자던 거인들이 드디어 깨어납니다. 마지막 이야기, 스트리밍 전쟁의 서막, 제국의 역습입니다. 이 스트리밍 전쟁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두 거인의 전략 대결이에요. 넷플릭스는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씁니다. K드라마처럼 각 나라 시청자들 입맛에 맞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엄청나게 투자하죠. 반면에 디즈니 플러스는 표준화 전략입니다. 마블, 픽사, 스타워즈, 전 세계 누가 봐도 좋아하는 강력한 IP로 밀어붙이는 거죠. 완전히 다른 두 방식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무기가 바로 가격입니다. 보세요.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보다 살짝 저렴한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죠. 소비자의 지갑, 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면으로 공략한 거예요. 이 작은 가격 차이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넷플릭스가 마주한 가장 큰,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이겁니다. 경쟁사들이 자기네 콘텐츠를 다시 싹 다 회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던 인기 영화나 드라마들 있잖아요.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자산인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약하게 만드는 정말 아픈 부분이죠. 자, 이렇게 경쟁자들은 자기 콘텐츠를 다시 쏙쏙 빼가고 경쟁은 그야말로 불이 붙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넷플릭스는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스트리밍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 넷플릭스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